미국 네.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 이게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내용이 심각했는데 이번에는 미 연방 전 하원 의장까지도 나섰습니다. 아니, 하원 의원 54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 하원 의장까지도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케빈 메카시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인데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한국 정부가 좌파로 기울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좌파로 기울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네, 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네. 미국 8선 의원이고요. 네. 전 하원 의장이라서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2023년도에 가장 가까이 하원 의장을 했고 그 당시에 미국 의전 서열 3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화당에서 그 54명이 서한을 보내던가 또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얘기한 거, 저는 이게 저의 해석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그 중국하고 대척점에 서면서 한국의 중국에는 직접적으로 메시지 내긴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의 메시지를 내면서 중국을 타격하기에는 그 미국 정치인들이 부담스러운데 아니, 한국이라는 우리의 우호국 나라가 자꾸 중국으로 추가 기울고 있네.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라는 것이고, 이게 다음 미국 대권, 다음 미국 혹은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의 다음 선거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야지 미국 시민들에게 우호적인 표를 받을 수 있다. 네. 라는 그러한 판단하에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한국이 중국으로 그 추가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포하고 있고, 이게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낸다는 게 무슨 걸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 표를 얻기 위해서 낸다고 하는데 미국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 K-팝 데몬스 헌터스나 각종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감싸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미국 국민들도 한국이 왜 자꾸 중국에 옹호하고 있지? 왜 자꾸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지? 그러한 어떠한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도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최근 나오는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비슷한데, 그 사진 좀 띄워주시면 보수 성향 정치 전략가인 스콧 제닝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전화 연결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기업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긴밀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국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입법이 이어질 경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우대하려 든다면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국을 또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센터장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게 좀 더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쿠팡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에서 한미 안보 협의 같은 이제 핵 잠수함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안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입법 통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하원 의장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54명 성명을 내기도 했었는데 강경화 대사에게 서한 발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주도한 이 마이클 바움가트너 그리고 데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워싱턴 리포터에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과 같이 미국 기업이 괴롭힘, 불공정 대우를 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미국 기업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성 상호주의라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 얘기를 해요. 예. 중국 공산당 시 지시를 따르는 알리테무 같은 기업이 공백을 메우게 될 거다. 예.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수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 새벽 배송 금지하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쿠팡에 대해서
노동부도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혹은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기타 등등 다른 유통구조의 산업을 갖고 있는 많은 그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이 쿠팡이나 알리나 테무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테무나 알리에서 품질적인 문제로 만약에 그 우리나라 보건 관련돼서 국민의 건강성을 해치는 무슨 물건에서 무슨 어떠한 검출이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너무나 그 기업을 바라보는 쿠팡을 바라보는 시각과 알리와 테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정부가 이런 그 얘기에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균형의 추를 맞춰야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 한 뭐 6월, 7월쯤에 네. 이 쿠팡 문제가 김병기 의원으로 인해서 좀 커지고 그리고 그렇죠. 그 개인정보 사건도 있고 하면서 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와 그리고 뭐 청문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돌았던 얘기가 이제 2위, 3위 기업인 알리와 테무를 밀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G마켓이라든지 오히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쿠팡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많이 가져왔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서 좀 설명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겠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총리가 뭐 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그러니까 전 장관이 지금 미 대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얘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미국까지 가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만난 의원이 이재명 정부 좌파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뭐 자해적 외교다라는 또 민주당 주장을 반영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데러라이사 의원이죠. 네. 데러라이사 의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 많이 익숙하시죠? 왼쪽에는 이제 데러라이사 공화당 의원인데 이 데러라이사 의원이 이번에 강경화 대사에 대해서 이제 서한 발송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방미 기간 중에 만나기도 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를 또 그런 식으로 같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네. 사람 가서 만나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 뭐 초청이 왔으니까 만난 거죠. 예. 뭐 우리가 먼저 만나자 해서 갔습니까? 미국 공화당에서 장동혁 대표를 초청을 해가지고 만난 김에 사실 좀 길게 가긴 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오면서 얘기를 청취한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근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말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투영된 거 아니냐, 정부의 입장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도 어떠한 시계를 맞추려고 그 장동혁 대표를 부른 것이고요. 그럼 와중에 뭐 이런 저런 거 물어봤겠죠. 니네 대통령은 왜 트위터 X에 왜 그렇게 글을 쓰냐? 또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을 싫어하냐? 정말로 미워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한을 보냈다 생각이 되고요. 얘기 나온 김에 데러라이사가 있고 어제 JTBC에서 가빈 왁스를 만났다. 근데 가빈 왁스가 네. 무슨 비서실장이다. 네.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대차게 아주 깠던데 네. 여러분들 뭐 우리 매일신문에도 많이 나오시는 김효은 대변인의 그 SNS를 보세요. 그건 이제 미국 전문가니까 네. 영어를 잘하시니까 네. 거기 보면 이 가빈 왁스가 트럼프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사진을 다 올려놨습니다. 가빈 왁스라는 사람의 그 약혼을 하는 청혼하는 사진에 대해서 트럼프가 본인 X 계정에 가빈 왁스가 청혼을 했다라고 글을 올리는 등 트럼프와 가빈 왁스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장관들을 못 만났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만나고 간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장을 못 만났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만나고 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빈 왁스가 제가 보기 네. 미국에 가서 네. 트럼프의 김현지를 만나고 온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생생하게 전달이 되겠어요. 가빈 왁스가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한국의 차기 대권 주자인 장동혁, 한국의 현재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가고 있는 장동혁의 입장은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속내는 이렇고 한국은 이렇답니다. 얼마나 얘기를 만나겠어요. 저는 차라리 김민석 총리가 뭐 벤스도 만나고 또 무슨 김정관 장관도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가빈 왁스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게
저기 아래에 있는 저 사진이 이제 청원하는 사진인데 가비낙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 나누고 오는 게 이게 실질 외교 아닙니까? 이게 실질 외교예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다른 정치인을 만나는 것보다 김현지 만나고 가는 게 실질 외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실장의 비유를 했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보니까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JTBC에서 지금 미국 측에 문의를 하니까 국무부에 문의를 하니까 따라서 같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JTBC에서 지금 단독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만난 사람이 뒤통수만 나왔던 사람이 이게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다 이런 뉴스 수준의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단독이다 이런 내용을 달아갖고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여튼간에 그 다시 한번 김효은 위에 좀 올려주세요. 김효은 대변인의 SNS를 보시면은. 이런 잔잔바리 같은 일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나 싶었는데 로비스트에게 속았네 1등석을 탔다라고까지 말하는 등 거짓이 도를 넘고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야겠다. JTBC에서 그 뒷모습의 주인공으로 지목한 개빈 왁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야권 사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가 보는 자신의 계정에 직접 업로드를 올렸습니다. 리포스트가 아니라 직접 업로드를 올렸습니다. 단순히 골프 몇 번 친 사이를 넘어서는 각별한 관계로 보인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통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뒤통수 사진에 대해서 아니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뒤통수 사진 하나 찍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일부 언론에서 이제 매도 비하를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저도 더 높은 사람 만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시간에 비해서는 8박 10일 갔으면 그 루비오 정도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튼간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소식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다. 그래갖고 재미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차관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띄워주세요. 이게 차관보가 비서실장보다 조직도상 공식적인 서열은 더 높다. 하지만 차관과 매일 대면하면서 실무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차관보 못지않게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관보가 아니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재미나이의 판단이더라고. 두 번째도 또 띄워주시면은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 혹은 차관의 특사 대접을 받는 핵심 요직이다. 이 정도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문고리 권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각 정부에 뭐 문고리 3인방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또 뭐 이명박 정권 때는 그 박모 차관이라고 그분은 이상득 의원실 보좌관 하다가 갑자기 차관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권력이 전 세계 모든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실질 권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박영주 차관 이름 오랜만에 들어봐요. 제가 일부러 박모 차관이라고 했는데 박영주 차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당시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국에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해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렇게 측근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근들을 만나고 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러 간 거지. 저는 JTBC가 좀 더 취재를 좀 깊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 관련해서 취재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장동혁 대표 그 뒷모습 나온 거를 문의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단독이라고 터뜨려야 될 것이었나. 저는 좀 JTBC의 의도가 좀 궁금한 기사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원 의원 54명이 서한을 발송하고 이런 수준인데 장동혁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난 사람, 그 뒷모습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로 단독을 다는 게 글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톱뉴스로 다룰 만큼 중요한 소식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장 대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뉴스의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이게 그 정도의 뉴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오히려 이번 소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건 김효은 대변인의 그 SNS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사진까지 이렇게 옆에서 직접 찍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야권 사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본인의 SNS에 올릴 정도의 그 정도의 사이인 사람이다. 이게 오히려 알려졌으면 이거는 뭐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 그리고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한국 정부가 좌파로 기울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 의회 내 인권기구가 북한 인권 청문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인권 청문회 여시면 28일 날 연다는데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이 네. 우리 매일신문 멤버인 그 김금혁, 김금혁.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의 보좌관, 예.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김금혁 씨가 지금 김근혁 보좌관이 미국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쓴 책을 읽어보면 북한의 그 탈북 과정과 또 얼마나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분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냐면 중국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엘리트인데 중국에 유학을 갔잖아요. 네. 중국에서 깨달은 거예요. 음. 북한이 인권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구나. 음. 그래서 그 내부 모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북한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네.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인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네. 그게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탈북한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명하기 위해서 김근혁 보좌관을 추천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인권이 신장되지 않는 곳은 별로 안 남았습니다. 거의 뭐 북한이 가장 유일하다고 보여질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미국에서 좀 조명해 주는 거는 감사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럼 네. 우리나라는 뭐 하냐? 우리나라 북한 인권재단 이사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안 합니까? 이거 지금 8년째인가 9년째 북한 인권재단 만들어 놓고 북한 인권법 만들어 놓고 일을 아예 못 하고 있어요. 네. 이 법령에 보면 양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가열차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의회 내 지금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늘 28일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그런 청문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탈북민을 지원하는 그런 개인 단체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의 조치가 인권 단체나 활동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서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한 인권 약속에서 후퇴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의 메시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댓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야당 당대표를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 뭐 뒤통수만 찍은 사진만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 참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갔으면 더 높은 사람 만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도 뭐 8박 10일 갔으면은 더 조금 더 고위직의 인사를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희 방송에서 그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관보가 아니라 비서실장이었다라고 밝히는, 그런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다라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도의 그 신뢰도나 그 보도의 그 숨겨진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한번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뭐 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뭐 민감해가지고 한마디만 하면은 다 뭐 이거냐 저거냐 아니냐 뭐냐 뭐 댓글에 싸우고 그러고 계시는데요. 예.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전 지지하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네요.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고. 민주적이네요, 분위기가. 네. 이거 민주적이에요. 네, 굉장히 네. 민주적이네요. 아유, 머리가 네.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쿠팡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촉발됐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 우라늄 권한 확대 등을 위한 고위급 안보 협의까지도 연관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쿠팡의 문제도, 쿠팡이 뭐 잘했다는 거 아니죠. 쿠팡에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못한 거 있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과연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긴 한데, 정부의 외교력이 일개 기업만도 못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에는 좀 앞으로 우리가 대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을 좀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자주파와 동맹파 간에 서로 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서로 자기네들이 좀 더 우위에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점점 더 대한민국의 외교 부분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그냥 인권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적 압박을 내보이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미국의 기조와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미국인 준 기밀 자료라든지 네. 아니면 대북 기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유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에서도 자꾸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동맹이 맞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데 그 한국은 우리에게 왜 이러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의 외교력보다 쿠팡의 로비력이 더 뛰어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국가가 국가 간의 얘기를 나누려면 안보적인 문제나 혹은 아니면 뭐 자원 문제나 자원 외교나 혹은 그거 아니면 뭐 달러 스와프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통기업 하나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괴롭히냐 우리 안 괴롭혔다 뭐 이런 얘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발점은 그러니까 시작됐던 점은 그 유통기업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됐으면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만 내면 되는데 갑자기 뭐 쿠팡법이라 그래서 과태료를 몇 배를 내라고 하는 둥 그러면서 새벽 배송 금지시키라고 하는 둥 하면서 하다못해 뒷이야기로는 뭐 홈플러스를 니네가 인수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전부 중국의 유통기업 예, 중국 유통기업을 더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팡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이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경질하세요. 그럼 됩니다. 또 그래요? 혹은 아니면 노동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경질하세요.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년 다 돼가고 있는데 뭐 그 정부 2.0 가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미국에도 좀 면이 쓰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지금 우리가 6개월 넘게 쿠팡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쿠팡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라고 선을 긋고 더 다른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스코어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이 쿠팡의 로비력보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저는 외교력이 과연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아까 달러 스와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이 달러 스와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 부처에서 달러 스와프를 이제 미국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대를 한 상황인데 정부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안 한다고 한다. 그냥 그렇게 끝나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급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자원 외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순방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인도 순방에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MOU를 여러 가지 체결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 외교 관련된 거라고 해서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프타를 수입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어리석었다라고 보는 게 나프타라는 게 원유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나오는 것 중에 많은 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나프타가 그동안은요.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유가 잘 들어오면 나프타가 부족할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원유거든요. 나프타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도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전혀 없는데 지금 이번 순방 뭐 인도나 베트남에서 실질적으로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얻어온 게 더 많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외교력 자체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사죠. 그러니까 강경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미양국 대사.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인맥으로 이제 외교를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보여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가 저는 좀 많이 큰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외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 최근에 시끄러웠죠. 네. 정동영 장관 논란으로 아주 시끄러웠는데 정동영 기밀 누설 책임론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동영 장관이 그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해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이후에 누가 미국의 조치를 언론에 흘렸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 공방이 어디서 벌어지나 했더니 누가 미국의 조치를 이거 언론에 흘린 거야? 이 부분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고 해. 이게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 누가 미국의 조치를 언론에 흘린 거냐라는 건데 정동영 장관이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지명이 무슨 기밀이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다.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건 사실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그게 국익이지 그걸 왜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알리냐. 그거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거 알리냐. 분란 일으킨 사람의 문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을 하다 보면요. 예.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습니다. 예. 때리고 나서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고 뭐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예. 그 처벌을 받으면 거기서 땡 이러면 네. 되는데 예.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예. 하면 되는데 다시 또 교실로 들어와서 아하. 야 선생님한테 잃은 사람 누구야? 야 학폭위 신고하자고 한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오늘 거예요. 비유를 잘하시네.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본인이 정동영 장관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네. 앞으로 주의하겠다. 미국과의 그 외교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좀 신경 쓰겠다. 국정원이 좀 곤란했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땡이는 건데 네. 야 미국의 조치가 있었다는 그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은 또 누구야? 이러면서 눈덩이처럼 벗어 그 사안이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자주파, 동맹파 이런 용어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한미일 동맹이 굳건한 거 아닙니까? 굳건해야지 또 우리나라가 지금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전 세계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그 진리인 건데 그 자주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럼 뭐 주한미군을 빼내서 쫓아내자. 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정동영 장관 자 그럼 아까 그 제가 해결책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요? 그 경질을 할 사람 한 명 추가. 예, 정동영 장관까지 경질을 해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의 팬클럽 회장이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정부 2.0으로 나가세요. 이참에 싹 갈고 경제, 안보, 외교,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싹 갈고 이 정부 2.0으로 나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정동영 장관 뭐 요즘에 여의도에서 도는 얘기로는 다음 대선에 큰 꿈 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거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 이게 통일부 주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리고 외교부의 동맹파들이 그러니까 친미파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동맹파들이 일부러 언론에 미국에 이런 사실을 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드는 생각이 지금 네. 통일부 장관이 자기와 같이 합을 맞추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전혀 신뢰도가 없구나.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정동영 장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부터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제였나요? 외통이하고 이제 거기서 안규백 장관하고 정동영 장관을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와서 이야기를 그럼 명명백백 밝히면 되는 것인데 네.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본인의 의도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국익을 따져보자라고 네. 했을 때는 왜 그 판에는 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하. 그리고 지금 그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평화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예. 예, 근데 그것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한의 아주 평화로운 모양새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그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미사일이 날라왔단 말이죠. 그럼 누가 지금 평화를 깨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북한에게 더 그 평화의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유화의 제스처보다는 국내에 있는 본인과 같이 합을 맞추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는 이런 모습이 정부 관료로서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물론 정부 관료로서 기밀도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그게 기밀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력 부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안규백 장관은 미국에서부터의 정보 공유가 차단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아까 강대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 내각이 2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변호사님. 네. 센터장님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이따가 2부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긴 할 건데 저희가 며칠 전에도 다뤘지만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사고 영상 좀 띄워주세요. 사고 영상을 띄워주시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 탑차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케 한 비조합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저 트럭 2.5톤 탑차 트럭입니다. 비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가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CU 편의점으로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체 기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대체 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트럭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영상이 끝나긴 하지만 이제 밑으로 뭐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조합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다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분을 살인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분이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혐의만 좀 볼게요. 이분이 뭐 죄송하다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도망의 염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살인 혐의로 이 40대 운전자를 구속을 했는데 이 살인 혐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가 적용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살인이라는 거는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고의성. 근데 저 운전기사님이 과연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건인가? 저건 사고죠, 사고. 여러분들 그 교통사고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어요.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쳐서 죽었습니다. 이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신뢰. 고속도로에는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사람이 안 다닌다는 그 교통법규에 신뢰가 있다. 라는 게 적용되고요. 운전하고 있는데 육교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육교 위로 건너겠죠. 근데 육교에서 갑자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을 제가 쳤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 내가 육교 아래로 사람이 떨어질 걸 어떻게 예상하냐.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자, 근데 저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가운데 노란 줄이 2개가 가 있고요. 그래요? 또 봉이 박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장 좀 보여주세요. 그 봉이 박혀 있고 또 노란 줄이 2줄 가 있으면 그건 뭐냐면 교통법규의 신뢰상 저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니 노란 줄에 봉이 있고 그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는 곳이다. 이건 차도 튀어나오지 않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저분이 고의가 있었다면 시속 한 60km, 70km 운전했겠죠. 시속 15km 이하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예측하고 방어 운전을 하면서 하려면 뭐 차라리 운전대 안 잡고 걸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나 이거 너무 좀 그 검찰의 그 법조 적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봤을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건 또 뭐 법원에서 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니까 뭐 저 운전기사님의 뭐 주거지 형태나 뭐 혹은 뭐 삶의 궤적 형태 이런 걸 다 봤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살인 혐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쳤으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살인이라는 2글자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내부적으로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어도 그러면 지금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적어도 6개월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거 좀 아니 살인 혐의에다가 또 나머지 부분이 상해치상인가요? 아니 상해치상이래. 과실치상인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살인은 고의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만약 과실치상으로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랑 과실치상으로 해야죠. 만약에 살인으로 했으면 이 특수상해로 아마 적용이 돼야 되는 특수상해 적용이 됐을 겁니다.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조합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아주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 진주 경찰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저는 경찰관분들이 그 진주 경찰서에 진입하려는 이 화물연대 노조 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아무도 체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 서부지방법원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체포하고 영장 치고 지금 아직도 수감 중인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다? 이거 정권의 그 경찰 행정력과 또 검찰의 이러한 기소하는 기소 편의주의 갖고 있는 정권의 이러한 그 저런 사진들 보시면, 예. 공권력이 네. 너무나 이 노조 연대만 감싸주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찰에 진입해서 난동을 부리려고 시위를 한 거예요. 저게 뭐냐. 저러니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 거죠. 야 네. 최고형 그냥 적용해 빨리. 야 조사하지 말고 빨리 최고형 적용해서 빨리 영장 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법이라는 법 적용이라는 거는 외부의 그 어떠한 압력이나 시선이 들어와도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근데 저렇게 와가지고 난리친다 그래서 살인죄를 빨리 적용해, 빨리 넘기자. 이렇게 수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저기 들어온 경찰에 진입하려고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다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고도 있었어요. 그 영상도 좀 보여주십시오. 승합차가 이 영상도 좀 보십시오. 이게 법원이 어제 화물연대 조합원 B 씨에 대해서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요, 그러니까 60대 조합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반쯤에 화물연대 승합차를 몰아서 이 물류센터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고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보시면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어요. 3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입장문 같이 내기도 했는데 뭐 경상이라는 식으로 입장문 냈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 경찰이 그런 입장문 내는 것도 되게 낯선 일인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트가 뚫리고 경찰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뭐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에 법정에 들어갔다고 하긴 하는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살인 혐의하고는 굉장히 형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살인 혐의 플러스 특수상해 두 개가 이어지면은 그 형량이 솔직히 형량이 그렇잖아요. 살인 같은 정확됩니다. 경우에는 살인은 형법 250조에 의해서 최저 5년인데. 네, 최저 예. 5년이고 예.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요. 예.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예. 그 경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형이 나올 것이고 물론 살인도 뭐 집행유예를 받고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주어지진 않거든요. 예.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왔지. 근데 그 아까 트럭 기사 운전사님은 트럭 차체가 좀 높았고 예. 저 봉고차는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건데도 밀고 들어간 정황이거든요. 멈췄다 가잖아요.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가고 이러한 모습이 고의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는 것이고 이걸 단순히 공직방으로만 할 수가 있을지 이것도 적어도 특수상해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한 것인데 혹은 아니면 뭐 살인 미수 동일하게 갈 거면 그 운전기사님이 살인이면 저 봉고차를 운전한 사람은 살인 미수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이게 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지난 19일에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관을 위협한 다른 조합원도 구속이 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기사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 어느 사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아마 진주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축소가 되고 이제 이렇게 그 노조의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가 되는 것들이 과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본인들이 시위 집회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경찰에서 물대포를 발사함으로 인해서 시위자가 결과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너무 여론에 치우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 아마 22년도였을 겁니다. 대전에 있는 유성기업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현대차 아마 벤더사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당시에 상무가 10여 명의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구타를 당해서 뭐 전체 12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경찰이 보면서도 노조원들의 폭력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경찰이 본인들이 시위를 그 관리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여론에게 질타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여당에게 질타를 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회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그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기소는 아니고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의뢰 사회에서도 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의뢰사에서도 을이 있고 그런데 그 갑들은 자기네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그 뭐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을사회에서 을들은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노총에 소속된 인사들이 뭐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민노총에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탄원서를 그렇죠. 탄원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억울하게 구속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보호를 받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보수당이나 아니면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을 중에 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정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을 중에 을을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근데 변호사님, 네. 다음 2부 시작하기 전에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노란봉투법, 네. 이게 결국에 노란봉투법 때문이잖아요. 네. 노동부가 당초에는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서 네. 지금 손을 화물연대 떼겠다, 기사들이 우리는.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물기사가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노동자가 맞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 근로성을 갖냐 안 갖냐를 살펴보는데 예. 근로성을 갖는 거에 대한 뭐 시간이냐 뭐 혹은 아니면 그 종속성이냐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는 종속성이냐 혹은 뭐 그 근로에 대한 연속성이냐 이런 걸 살펴봅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서 근로자성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나 혹은 뭐 보험 설계사들이나 이렇게 화물에 어디에 속해 있어가지고 사실상 개인 사업자지만 뭐 그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노동성이 인정됩니다. 근데 이게 연대 노조잖아요. 저 중에 근로자도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좀 아주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와 정부의 입장이 달랐던 것처럼 네. 지금 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이 다르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그러니까, 선발이 네. 안 맞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노동부에서는 처음에는 손 떼려고 그랬죠. 노동자 아니야. 노란봉투법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노동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는 관련이 없어. 손 뗄게. 네. 라고 했는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거 노동자 문제야. 라고 설실한 한순간 네. 그런 순간 노동부에서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야 되고요. 예.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때 과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궁금하고 아까 잠깐 시위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됐던 이유는 의경제도였어요. 의경제도. 의경은 그 군대기 때문에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예. 그 막이 뚫리면 예. 저렇게 막 차 들어가고 방패 막 뚫리면 예. 밤에 엄청나게 조인트 까이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군대는 안 갔지만 주변에 의경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의경제도가 폐지되고 저 기동대를 따로 뽑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직원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으면서 민노총은 저렇게
요즘 민노총은 보수 정권에서는 중앙 수도권에서 집회 시위해요. 청와대로 행진하자. 네. 좌파 정권에서는 지방에서만 시위합니다. 저런 식으로. 민노총도 굉장히 단단하지 못한 조직이다. 좀 짜치는 조직이다. 화물연대 노조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네. 일부 마지막 소식으로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저희가 중간중간 사진 같은 것도 좀 띄워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라.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저 이따가 사진 많이 띄워드릴 건데요. 그 위에서 찍은 사진 보시면은 거의 한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BTS 콘서트 보시면은 거의 무슨 BTS 콘서트 수준으로 많이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네. 올해 30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예상이 됩니다. 30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대략 45조 정도 내놔라. 네. 45조 내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삼성전자 연간 급여 총액의 2배를 넘고 이대로 되면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가까운 성과급을 받게 된다. 한 사람당. 와, 7억 원. 물론 기업 실적이 잘 돼가지고 그 성과를 구성원하고 공유를 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다만 이제 기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도를 넣으면 안 되는 그런 네. 건데 이게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격차로 거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앞서서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45조다? 글쎄요. 이 삼성전자에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원하고 있고 예. 현대차 노조에서는 30%를 원하고 30%.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저 상생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 주장이 예. 기업과 뭐 노동자가 상생하자. 예. 저는 차라리 저분들이 주장할 때 네. 초과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으면 예. 우리는 조금 주고 1하청, 2하청, 3하청에게 나눠줘라. 아하. 지금 삼성전자에 일하시는 분들, 현대자동차에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이라 친다면 예.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에 하는 분들은 한 달 월급이 최저임금 받고 있거든요. 한 2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음. 우리도 좀 주지만 그 아래 하청업체들에게 많이 이익을 나눠줘. 이러면 제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그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컸냐면 아니 유럽은 왜 반도체를 안 했을까? 미국은 왜 반도체를 안 했을까? 이러한 이걸 역사를 살펴가다 보면 유럽도 기술력 다 있어요. 근데 유럽은 노조가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라는 사업은 정말로 그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아주 그냥 그 공장 다 멈춰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그 실제로 공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옆에서 반도체 공정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뭐 바캉스가 한 달씩 휴가 가고 하니까 그러한 산업이 발전 못 돼서 일본, 한국, 대만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좀 발전을 한 게 된 것인데 이게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래서 발전이 된 건데 저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노조가 판을 치게 되면서 이익을 공유하자 R&D 연구하지 말고 우리한테 실제로 돈을 달라 초과 이익이 있으면 반도체에 대해서 또 발전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경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혹은 머리핀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신발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옷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건데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돈을 나눠달라? 그러면 기업이 떠나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노조라는 게 뭐 우리 어차피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조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노조 자체가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요. 근데 이게 그 45조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좀 언론에서도 이슈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한편으로도 그런 것도 있어요. 하이닉스 점퍼가 요즘에는 그 소개팅 최고 아이템이라고. 아 그래요? 하이닉스 점퍼가 이게 그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니까 그래서 뭐 그 기업 다니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좋은 대우 받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게 45조 글쎄 황금 알에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 소속이시니까 이런 거 특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기사 중에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다니는 익명의 어떤 분이 네.
그 사랑의 열매 1억을 기부하셔서 아너 아. 소사이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본인은 익명으로 하고 싶었고 전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게 좀 그 앞으로 사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알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회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호황을 누리고 예상 못한 실적이 더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그 주식 시장까지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반도체 말고 우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물가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영향들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의 반도체에 다니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너무 과한 걸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삼성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의 10% 그리고 또 좀 더 특별한 수당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술과 자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삼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너무 이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지금 일단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이 언제까지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에는 하이닉스 점퍼 입고 다니면 이 정도면 설명이 됐으려나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하이닉스의 그 전신에 따져보면 공적 자금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예전에 IMF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럼 국민에게도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리고 그쵸. 반도체 기업 그럼 적자 나면은 그럼 직원들이 그거 다 메울 그쵸. 거냐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비판도 있기도 뭐 한데 5년 전만 해도 네. 그 하이닉스에는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우리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이 호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사측에서 공간과 그리고 정부에서 그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노사 협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다들 요즘에 공부 잘하면 의대 가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성과금 많이 주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공대도 많이 가고 반도체 만드는 과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전에 반도체 계약과 이런데 학생들 많이 뽑을 때 그때 뽑을 때 니네 조금 여기 들어오면은 의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솔직히 이런 식으로 많이 설득을 해갖고 뽑기도 했었는데 많이 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다만 이제 이 황금 아래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릴 정도로 그 정도로 45조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